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1 1단원 역학의 두 번째 소단원인 에너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세 번째 차시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물체가 상호작용할 때는 항상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만족합니다. 두 물체 A, B 사이에 힘 F가 작용한 시간을 델타 T로 두면 각 물체의 충격량 성분은 같은 크기의 반대부호로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두 물체를 하나의 개로 봤을 때 외력이 없다면 개의 운동량이 보존됩니다. 이제 개 전체가 힘이 작용하는 시간 동안 내부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이 성분 델타 X가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물체의 변이는 같다고 둘 건데요. 이렇게 되려면 개를 이루는 두 물체의 상대 운동이 없어야겠죠. 즉 개를 이루는 질량체의 공간적 분포에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양이 안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각 힘이 물체에 한 일은 정확히 반대부호이기 때문에 개의 운동에너지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즉, 개 내부의 힘에 의해서 운동량이나 에너지의 상호 교환은 가능하지만 개 전체의 운동량이나 에너지는 일정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개를 이루는 물질의 상대적인 위치 변화가 있다면, 즉 찌그러지거나 늘어나는 등의 모양 변화가 생기면 각 물체의 변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의 운동 에너지는 일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물체가 변형되더라도 힘이 작용한 시간은 똑같기 때문에 운동량은 여전히 보존되죠. 여기서 물체 간에 작용하는 힘이 변형에 의한 탄성력, 즉 보존력이라면 줄어든 운동 에너지만큼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내력이 한 일만큼 개의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데요. 지금같이 물체가 압축 변형되는 상황이라면 내력이 음의 일을 하고 운동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여기서 내력이 보존력이라면 줄어든 운동 에너지만큼 내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죠. 이건 물체들이 탄성력에 의해서 다시 원래 위치로 복원되었을 때, 즉 개를 이루는 물체들이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왔을 때 각 물체의 변이가 동일해지기 때문에 내력이 제공한 총 일의 양이 0이 됩니다. 이건 저장되어 있던 위치 에너지가 다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죠. 따라서 내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개의 역학적 에너지에 포함시킨다면 모든 순간에 개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마찰력과 같은 비보존력이라면 내력이 개에 제공한 음의 일만큼 위치 에너지로 저장된다고 할 수 없게 됩니다. 비보존력은 위치 에너지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르게 말하면 모양의 변화가 생기면서 하는 일만큼 되돌아왔을 때 반대부호의 일을 할 수 없는 힘인 겁니다. 그냥 모양이 변한 채로 유지될 뿐이고, 여기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오히려 추가로 에너지가 더 필요하게 되죠. 사실 개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상당히 복잡한 전자기력이기 때문에 탄성력이나 마찰력처럼 단순하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힘을 예로 든 거고요. 실제로는 탄성력처럼 작용하는 전자기력과 마찰력처럼 작용하는 전자기력이 복잡하게 섞여서 작용하기 때문에 일부 보존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부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력이 보존력뿐이라면 개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겠지만, 내력에 비보존력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물체의 모양이 변화하면서 개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외력이 없는 경우라면 내력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더라도 개의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그리고 외력이 없어도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력이 하는 일이 0인 경우에 내력이 보존력이라면 개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죠. 만약에 내력에 비보존력이 포함되어 있다면 개의 역학적 에너지는 비보존력이 하는 일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보존력이 개의 역학적 에너지를 줄이는 건 맞는데, 그럼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갔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연력학 단원에서 자세히 공부하게 될 건데요. 이 에너지는 각 물체를 이루는 세부적인 원자들의 역학적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따뜻하다고 느끼는 형태의 에너지인데요. 우리는 이런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 부르죠. 따라서 열 현상까지 포함해야 전체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한 사람이 제임스 프레스콧 줄이 됩니다. 그러면 원자 수준의 내부 에너지는 또 비보존력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바로 나올 텐데요. 마찰력과 같은 비보존력은 사실은 전자기력의 거시적인 현상일 뿐인 거고, 실제로 미시적인 수준에서는 보존력만 작용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 고전역학이라고 단서를 단 거는 양자역학적으로는 조금 다른 효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몰라도 되고요. 그냥 여기서는 원자 수준에서 보는 모든 힘은 보존력이기 때문에 전체 개의 역학적 에너지는 원자 수준에서 항상 보존된다는 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즉 비보존력이 한 일만큼 감소되는 역학적 에너지마저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원자 수준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인 내부 에너지가 되는 과정인 거죠. 운동량 단원에서 공부했던 두 물체의 1차원 충돌 상황을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충돌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상황이라면 모두 성립하는 내용입니다. 충돌 전에는 물체 A만 V0의 속력으로 B를 향해서 운동하고 있었고 충돌 후에 A, B의 속도 성분은 각각 VA, VB입니다. 충돌 과정에서 외력이 없다면 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충돌 과정에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보존력이라면 충돌 전후에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겠죠. 두 상황은 힘의 작용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둘 다 0이라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운동 에너지 보존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존력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을 Elastic Collision, 탄성 충돌이라 부르죠. 탄성 충돌에서 운동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식을 연립해서 질량을 소거하면 충돌 전후에 속도 성분 사이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식을 잘 보면 좌변은 충돌 전 B가 본 A의 속도 성분이고 우변은 충돌 후에 A가 본 B의 속도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탄성 충돌에서는 충돌 전후에 상대 속도 성분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뜻이죠. 사실 이 결과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충돌 과정에서 두 물체 사이에는 보존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용수철이 달려있는 것과 같은 탄성력 모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돌 과정에서 각 물체가 받는 가속도 성분은 B의 질량이 A보다 크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고 가속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바로 최대 압축 지점, 즉 변형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됩니다. 이걸 속도 시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요. 두 그래프 아래의 면적 차이가 바로 가까워진 거리, 즉 압축된 길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최대 압축 지점에서 두 물체의 속도 성분은 같아지게 되겠죠. 여기서 저장된 위치 에너지가 그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보존력이 작용하면서 멀어지는 거리가 가까워졌던 거리와 완전히 같아야 보존력이 반대 부호로 하는 일이 같아지기 때문에 정확히 상대 속도의 크기가 같아야 하는 거죠. 만약에 충돌 과정에서 작용하는 힘에 비보존력이 포함되어 있다면 가속도 그래프 개형은 비슷할 수 있어도 충돌 후의 속도 그래프에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충돌 과정에서 힘이 한 일은 압축될 때 하게 된 음의 일만큼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때 그만큼의 양의 일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역학적 에너지의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이 경우는 명백하게 충돌 전 상대 속도 크기보다 충돌 후의 상대 속도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형태의 충돌을 Inelastic Collision, 비탄성 충돌이라 부르죠. 여기서 충돌 후의 상대 속도 크기가 0이 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충돌 후의 상대 속도가 0이라는 말은 두 물체가 충돌 후에 함께 운동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이 경우는 변형에 의한 운동에너지 손실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손실되는 충돌입니다. 이것도 비탄성 충돌이긴 하지만 특별히 Perfect Inelastic Collision,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부르죠. 물론 여기서 손실되는 에너지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물질의 내부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이 과정은 대수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충돌하든지 운동량은 보존되고 비보존력이 하는 음의 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게 됩니다. 두 식을 연립해서 질량을 소거하면 속도 성분 사이의 부등식을 얻을 수 있죠. 이건 비탄성 충돌의 일반적인 관계가 되고 여기서 충돌 전후의 운동 에너지 차이 델타 K가 최대가 되는 VA와 VB를 찾으면 두 속도 성분의 값이 같아야 한다는 걸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충돌의 양상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탄성 충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비탄성 충돌이 있고 역학적 에너지가 최대로 손실되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있습니다. 모든 충돌의 운동량은 보존되고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면 충돌 전후의 상대 속도 B가 똑같고 보존되지 않으면 충돌 이후의 상대 속도 크기가 충돌 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되면 같은 속도를 가지기 때문에 상대 속도가 0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충돌의 양상을 충돌 전후의 상대 속도 비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충돌 전 상대 속도 크기분의 충돌 후 상대 속도 크기를 coefficient of restitution 반발 계수라 정의합니다. 그러면 탄성 충돌은 반발 계수가 1인 충돌이 되고 비탄성 충돌은 반발 계수가 1보다 작아지는 충돌이 되는 거죠. 특별히 완전 비탄성 충돌은 충돌 후의 상대 속도가 0이기 때문에 반발 계수가 0인 충돌이 되는 겁니다. 먼저 질량이 각각 5kg, 7kg인 두 물체의 완전 비탄성 충돌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충돌 전에 7kg인 물체는 정지하고 있었고 5kg짜리 물체는 12m/s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방향을 X축 양의 방향으로 잡으면 개 전체의 운동량은 60kg/s, 개 전체의 운동 에너지는 360J이 됩니다. 두 물체 사이에 완전 비탄성 충돌이 일어나면 충돌 후에는 한 물체가 되어서 운동하기 때문에 운동량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12kg짜리가 5m/s로 움직여야 한다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는 150J이 되기 때문에 충돌 과정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210J라는 것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두 물체의 내부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물체의 온도가 올라가거나 또는 주변에 공기가 있다면 공기 분자의 운동 에너지로 전달되면서 우리에게 음파라는 형태의 에너지로 전달되기도 하죠. 이번에는 탄성 충돌입니다. 상황은 앞에서랑 똑같이 잡아볼게요. 역시 오른쪽을 X축 양의 방향으로 잡아서 개의 운동 에너지와 에너지 역시 동일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탄성 충돌 후에 각 물체의 속도 성분을 VA, VB로 두면 운동량과 에너지가 모두 보존되기 위한 두 속도 성분의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두 물체가 탄성 충돌을 하고 나면 5kg 물체가 왼쪽으로 2m/s, 7kg 물체가 오른쪽으로 10m/s로 운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속도 시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요. 충돌 전후에 물체 A, B의 속도 변화량을 비교하면 각각 -14m/s, 10m/s로 질량의 역수비로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 전에 B가 보는 A의 상대 속도 성분은 12m/s, 충돌 후에 A가 보는 B의 상대 속도 성분 역시 12m/s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반발 계수가 1이 되는 탄성 충돌인 겁니다. 그리고 두 물체의 속도 성분이 5m/s가 될 때 최대 압축 상태가 되는데요.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면 여기서 손실된 운동 에너지 210J이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되겠지만 탄성 충돌에서는 이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저장되었다가 다시 전부 회복하기 때문에 모든 순간의 개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물체 질량을 좀 더 증가시켜 보면 질량이 큰 물체 속도 변화율이 크게 줄어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상대 속도 성분은 유지되죠. 오른쪽 물체의 질량을 극단적으로 높게 잡으면 힘이 아무리 작용해도 자신의 정지 상태를 유지하게 될 거고 운동 에너지 보존을 위해서는 다가오던 물체가 접근할 때랑 거의 똑같은 속력으로 튕겨 나가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질량이 무한한 물체와 부딪히면 탄성 충돌일 때는 그냥 고정된 용수철에 압축되었다가 튕겨나가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질량이 각각 스몰 m, 라지 m인 두 물체를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의 양끝에 놓고 용수철을 평형 상태에서 x만큼 압축시킨 상태를 생각하겠습니다. 두 물체는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가 가지고 있는 총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kx제곱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압축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제공해 줘야겠죠. 그리고 개의 운동량은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면 용수철이 팽창하면서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운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두 물체의 속력을 구해보겠습니다. 두 물체의 속력을 각각 스몰 v, 라지 v로 두면 개의 역학적 에너지는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 합으로 쓸 수 있고 개의 운동량 성분은 오른쪽을 x축 양의 방향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개에 작용하는 외력이 없기 때문에 운동량이 보존되고 개에 작용하는 내력이 보존력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두 식을 연립하면 각 물체의 속력을 구할 수 있죠. 사실 이건 폭발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두 개의 물체가 분리될 만한 에너지를 용수철에 저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건 원자들의 화학적 결합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비유한 거죠. 폭탄이 터지더라도 처음에 폭탄이 정지하고 있었다면 터진 폭탄을 이루는 모든 파편의 운동량의 합은 0이고 운동 에너지는 결합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수평면에서 높이 h에 정지했던 물체가 땅에 충돌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체가 자유낙하하게 되면 물체는 땅에 닿기 직전에 루트 2GH만큼의 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평면으로부터 위쪽 방향의 힘을 받아서 속도의 방향이 변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에너지를 잃지 않는 탄성 충돌이라면 충돌 직후 물체의 속력은 루트 2GH가 되어야 하죠. 그래야 충돌 전후 운동 에너지가 똑같을 거니까요. 물론 실제로는 물체가 땅에 충돌할 때 지구가 살짝 움직이겠지만 우리는 지구의 운동을 무시할 거기 때문에 물체의 속도 방향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미 두 번째 예제에서 연습했었죠. 그러면 수평면에서 이런 속력을 가진 물체가 정지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탄성 충돌이 일어나는 수평면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같은 높이까지 올라오면서 영원히 운동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속도시간 그래프로 표현하면 위쪽을 x축 양의 방향으로 잡았을 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 속도 성분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지점이 충돌하는 순간인데요. 충돌 시간이 짧으면 가속도의 크기가 커지는데 여기서는 충돌 시간이 거의 무시되고 있어서 순간적으로 반대보의 속도로 바뀌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물체가 바닥에서 비탄성 충돌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반발 계수를 0.5로 세팅할게요. 이렇게 되면 충돌 후 지면에 대한 공의 속도 성분이 절반으로 줄어야 하기 때문에 충돌 후 물체의 속력은 충돌 전 속력의 절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물체는 처음 높이의 4분의 1 지점까지밖에 못 올라오죠. 이 과정은 땅에 부딪힐 때마다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그 다음 충돌 후 올라오는 높이는 16분의 h가 되고 그 다음에는 64분의 h가 되죠. 결국 물체는 충돌을 반복하다가 멈추게 됩니다. 물체가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는 비탄성 충돌할 때마다 75%씩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수학에 조금 익숙해지면 조금 더 재미있는 계산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낙하에 걸린 시간은 루트 g분의 2h가 되고 이후로는 낙하 시간이 절반씩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충돌 이후에는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도 있기 때문에 바닥에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은 이렇게 무한급수로 표현할 수 있죠. 계산하면 처음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의 3배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멈출 때까지 총 이동 거리도 구해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h만큼 낙하했었고 이후로는 낙하 거리가 4분의 1씩 되겠지만 올라오는 길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3분의 5h가 되죠. 조금 더 복잡한 충돌 문제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질량이 라지 m인 물체가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에 연결되어서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질량이 스몰 m인 물체가 속력 라지 v로 접근하는 상황을 생각할게요. 이 상황에서 개 전체의 운동량은 mv고 개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두 물체가 서로 충돌하게 되는데요. 어떤 충돌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완전 비탄성 충돌하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충돌 전후 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완전 비탄성 충돌하게 되면 두 물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런 속력으로 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줄어들게 되죠. 물론 충돌 시간은 무시해서 이 순간에 용수철이 압축되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면 용수철이 압축될 건데요. 용수철이 압축되는 동안에는 보존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용수철이 최대 압축된 길이를 A라고 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최대 압축 길이 A를 계산할 수 있죠.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면 용수철은 원래 길이로 회복되면서 물체의 속력이 빨라지게 되는데요. 압축된 길이가 x일 때 개의 속력을 v라고 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즉 압축된 길이 x가 아직 양수로 남아있으면 v는 처음 충돌 직후 속력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죠. 그리고 수평 방향의 힘만 분석했을 때 두 물체 사이에는 수직 항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압축된 위치에서는 두 물체가 붙어서 왼쪽으로 가속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평형점에 도달한 순간에는 두 물체에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고 속력도 정확히 처음 충돌 직후 속력이 되는데요. 이때 이후로는 왼쪽 물체에는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하겠지만 오른쪽 물체에는 탄성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속력이 느려져서 두 물체가 분리됩니다. 분리되는 과정에서도 외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개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 값으로 계속 보존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되기 직전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각 물체의 운동 에너지 형태로만 존재하다가 분리되고 나면 오른쪽 물체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 일부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저장되는 거죠. 이 예제에 마찰력을 넣어보면 더 재미있겠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에 작용하는 외력이 한 일이 없고 내력도 보존력 뿐이라면 개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두 물체를 하나의 개로 보는 이 체계의 내력이 보존력 역할만 한다면 모든 순간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충돌 전후의 운동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이렇게 되면 충돌 전후 상대 속도의 비율로 결정되는 반발 계수가 1이 되죠. 만약에 이 체계의 내력에 비보존력이 포함되어 있다면 충돌 후 운동 에너지가 충돌 전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충돌 후의 상대 속도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반발 계수가 1보다 작아졌습니다. 특별히 반발 계수가 0이 되는 충돌은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 불렀죠. 충돌이라는 건 사실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체계의 충돌을 다루는 건 상호작용하는 개의 에너지를 분석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역학 문제는 예시를 많이 다뤄볼수록 익숙해지기도 하겠지만 또 개념이 정교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예제 외에도 많은 문제를 다뤄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그리고 다양한 관점으로 푸는 연습을 해보는 거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